민트 오디오북. 길에서 길을 보다. 정수남. 아이가 바라보는 저수지 건너편 길은 한 가닥 명주실을 아무렇게나 길게 늘어뜨린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산 중턱을 휘감고 돌아가는 모양이 너무 가늘고 온통 붉게 채색되어 있어서 곧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낚시가게 주인의 귀띔은 조금도 틀린 게 아니었다. 저수지는 산란기에 들어선 게 분명했다. 탁한 물빛도 그러했으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묵은 갈대와 부들의 작은 줄기 사이로 일렁거리는 물결 또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상류 물골 부근에 짐을 내려놓은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렇다면 하룻밤 붕어를 잡으면서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속내를 알아보고 되도록이면 돌려보아야겠다는 내 계획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은 셈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뒤돌아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아이가 하는 양을 지켜보다가 갈대와 부들이 적당히 밀집되어 있는 사이에 낚싯대를 폈다. 미끼는 지렁이를 사용하였다. 수면에서는 물비린내가 피어올랐다. 나는 문득 저수지가 여태까지 그곳에 누워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찾지 않았던 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끝마디 하나만 수면에 보일 정도로 찌맞춤을 마친 나는 아이의 낚싯대도 팔 한 번 펴면 닿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펴주었다. 저수지의 크기는 대략 10여만 평으로 본래 사철 아무 때나 낚시가 가능한 곳이었다. 경사가 급한 중하류는 수심이 깊은 계곡형으로 여름 내내 밤낚시꾼들이 모여들었고, 상류는 말풀과 부들, 갈대 등의 수생식물이 밀집된 평지형으로 봄에 특히 인기가 있는 곳이었다. 겨울철에 행하는 얼음 낚시도 그런대로 조항이 괜찮았다. 한 가지 흠이라면 터가 세다는 것으로 낚시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날에도 어느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입질 한번 못 받고 공치는 수가 있었다. 특히 산란기에는 입질을 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수지였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찾는 시기는 대개 산란기인 4월을 넘기게 마련이었다. 아이는 아직도 왜 자신이 나를 따라 철이른 밤낚시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무시로 터지는 며느리의 그 기관총 같은 잔소리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동행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편편한 곳을 골라 바닥을 다진 다음 텐트를 치고 침낭을 펼칠 때까지도 아이는 내 하는 양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산자락을 깎아 만든 건너편 길로 자주 시선을 옮기곤 하였다. 아이가 바라보는 길은 본래부터 있던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새로 낸 길이었다. 아버지와 같이 왔던 옛 길은 그 산 뒤편에 내 추억만큼이나 감추어져 있는데 그곳은 아직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폭이 좁고 경사도 가팔라서 지금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춥지 않니? 4월 중순이라고는 하였으나 옷깃은 파고드는 바람씨가 아직 차가운데도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마 아이는 그 순간에도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토록 며느리가 오매불망 기다린다는 고양이 조코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실 저수지로 올 때까지
아이가 내뱉은 말이라고는 조코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는 본래 말수가 그렇게 많은 아이가 아니었다. 묻는 말에 겨우 단답형으로 입을 열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 고양이에 대해서만큼은 할 이야기가 많은 듯했다. 발정난 고양이는 주인도 몰라봐. 결국은 인사도 없이 자기 사랑을 찾아서 떠나버리지. 그래서 짐승은 길러보았자 헛것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막음을 하였으나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절거렸다. 오랜만에 만난 탓일까. 나는 갑자기 말수가 늘어난 아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손자가 아닌 것 같아 잠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아이의 관심은 며느리와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 새끼를 낳으면 하나만 팔아도 30만 원은 너끈히 받고도 남는 순종인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수입이었다. 그토록 애지중지한 것도 결국은 그 본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어디선가 집 나갔던 놈이 제 발로 돌아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조코도 그렇게 들어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이는 조코가 자기 좋아하는 세상을 찾아 떠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그의 걱정은 늘 사람이 주는 사료를 먹고 자란 놈인데 바깥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랑도 지속하려면 우선 잘 먹어야 하지 않아요? 아이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들의 집에는 2달 동안 소식이 감감한 조코가 언제나 화제거리였다. 수심은 2자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까지 그처럼 모지락스럽게 불던 꽃샘 바람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미끼를 확인하기 위해 낚싯대를 들자 연초록빛 머리를 살며시 내밀고 있는 갈대 새 줄기 사이에서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던 소금쟁이 한 마리가 재빨리 도망을 쳤다. 이젠 그만 낚싯대 좀 보지? 내 말에 아이는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 듯 눈길을 돌렸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온 뒤 며칠이 지난 다음이었다. 1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가도 생각이 나면 아무 때나 무시로 전화를 해대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날도 새벽에 벨이 울렸으나 나는 구태여 탓하지 않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매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로막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버님의 손자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다급했다. 습관대로 앞뒤를 끊고 다짜고짜 본론부터 끄집어냈다.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글쎄 그 나이에 벌써 연애질을 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서.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아무리 을러대어도 도통 들어먹질 않으니 아버님이 좀 맡아주세요. 걔가 그래도 아버님 말씀은 잘 듣잖아요. 잠기를 미쳐 털어내지 못했던 나는 며느리의 호들갑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각 같아서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태가 사태이므로 며칠의 말미를 얻고는 억지로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주화불안석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엇나갔다고 하는데도 도무지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려야 할 명분을 딱히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들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처음부터 크게 부풀릴 일이 아닐지도 몰랐다. 크게 버린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일도 아닐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상 아이의 마음에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더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섰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생각과는 달랐다. 그 사이에도 미적거리는 나를 계속해서 옥죄었다. 바뀐 시대를 보라는
지금은 그런 것이 하등 허물이 될 수 없는 시대라는 내 주장은 씨도 먹히지 않았다. 이번엔 아들 녀석까지 응원군으로 나서서 나를 압박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길이 아이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게 그놈이 쓴 일기장이에요. 글쎄 사랑을 한대요. 웃기지도 않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정말 기가 막혔어. 밭두 다가서는 며느리의 기세는 꽃샘 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다. 이 시대는 경쟁에서 밀리면 곧 도태되고 마는 것 아시죠?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아버님이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내 마음에 침잠되어 있는 옛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 사업 실패. 사실 며느리의 말은 조금도 틀린 게 아니었다. 그 뒤 밤을 하얗게 밝히면서 남들보다 몇 곱절 발버둥쳐 보았지만 결국 제자리를 되찾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그때 문득 뇌리에 떠오른 것이 내 아버지였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아버지와 단둘이 하룻밤을 밝히며 낚시를 했던 젖수지. 그곳은 그 뒤에도 마음이 울적하거나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이따금 혼자 찾곤 하던 곳으로 지리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낯설지 않아 아이와 더불어 하룻밤을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두어 시간이 지나도록 입질은 없었다. 가끔 미끼를 건드리는 녀석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붕어가 아니라 나들이를 나온 피라미들이었다. 하긴 수면을 가르며 붕어들이 튀어오르고 또 산란할 곳을 찾는 그것들로 인해서 때없이 수초더미가 움찔움찔 흔들리는데 미끼에 정신을 쏟을 놈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이 먹는 것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미물인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아이는 지루한 모양이었다. 의자에 앉은 채 하품을 몇 번 터뜨리던 아이는 어느새 자신만의 놀이를 찾은 듯했다. 게임을 하기 위해 휴대폰 버튼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뭐해? 게임? 재미있어? 그냥. 아이는 소리 없이 웃음을 흘렸다. 얼마나 닥달을 당했을까. 나는 아이의 얼굴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혀끝을 찼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얼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성미로 짐작건대 그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며느리에게 지지 않고 애면 끌면 버텨낸 아이가 한편으로는 꼭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가상하고 대견스럽기도 하였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1m 80cm에 이르는 신장으로 치면 벌써 다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린 티가 완연한 미성년이었다. 어릴 때부터 무르고 어리뜩하여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하였던 아이였다. 더구나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공부벌레로 며느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던 아이였다. 특히 내성적이어서 사귐성도 부족했으며 잔부끄럼도 많이 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이는 한마디로 숙맥 중에 숙맥인 셈이었다. 그러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처럼 그런 아이가 며느리가 기절초풍한 사고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듯 연약했던 아이를 변화시켰을까? 아이와 사귄다는 여자아이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그 아이는 키와 몸피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게 한눈에도 벌써 감대사납게 생겼으며 더구나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그러니까 2년 연상이라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그 여자아이는 소위 학교에서 논다는 축으로 선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짜한 아이라고 했다. 제가 웬만하면 져주려고도 했어요. 까지도 얼마나 가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보셨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결과가 너무 빤하잖아요. 그런데도 막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안 그래요? 며느리는 침을 튕겨가며 을러대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감하게 나서지 못하고 자꾸만 미적거리며 아이를 감싸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내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다. 어느 여름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는 우연히 길에서 한 여자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바로 우리 집 건너편 적산가옥 2층에 사는, 그러니까 내 방에서 빤히 들여다 보이는 곳에 새로 보름 전쯤 이사 온 양색 씨였다. 물론 처음엔 그녀가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일찌감치 뒷걸음질 치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건의 발달은 초콜릿 한 조각이었다. 그녀가 웃으면서 건네준 초콜릿 한 조각. 그때 나는 그것을 받으며 그녀의 해맑은 민낯에 가득 피어있는 웃음꽃을 보았고 하얗고 긴 손가락을 보았다. 초콜릿은 달콤하고 쌉싸래했다. 혀끝에 닿으면 사르르 녹는 것이 당시에는 흔히 맛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초콜릿 포장지에 묻어있는 민트향 같은 그 여자의 채취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동화 속에 나오는 선녀들에게서나 맡을 수 있는 향기 같았다. 그러니까 그날 그 초콜릿 한 조각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이었다. 그녀는 나팔꽃 같았다. 아침에 활짝 핀 나팔꽃처럼 싱그럽고 눈부셨다. 그런 그녀를 보지 못하는 날이면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나는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시들했다. 아버지는 내가 뭣도 모르고 미끼를 꿀꺽 삼켜버린 미련한 물고기라고 빈잔했다. 그러나 나는 그 미끼 속에 감추어진 바늘이 비록 평생 목에 걸려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힐지라도 싫지 않을 것 같았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통해 아이의 소식을 물어온 것은 6시가 막 넘어갈 무렵이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수지에서까지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나는 잠시 당혹스러웠다. 얘기 좀 해보셨어요? 무슨... 아직... 나는 어눌하게 대꾸하며 아이의 옆 얼굴을 살폈다. 다행스럽게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아이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했다. 아니, 그럼 여태 뭐 하셨어요? 뭐 하긴, 낚시했지. 아무튼 전 몰라요. 걔가 마음을 잡는 건 이젠 아버님 손에 달렸어요. 나는 즉답을 피했다. 며느리는 나중에 또 전화하겠다고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끊었다. 조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어쩌면 며느리는 벌써 그 고양이를 까맣게 잊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빈 낚싯대를 들어 다시 미끼를 갈아주고는 혼자 가만히 따져보았다. 며느리의 자식 사랑 방식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또 아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아이를 자신의 잣대대로 폄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며느리의 주관이고 그녀의 절대권인 셈이었다. 다만 나를 울적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아이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것도 며느리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어쩜 그와 같은 사랑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니까.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인사시킨 것은 내 나이 52이었을 때였다. 그때도 그랬지만 며느리는 내 눈에 차지 않았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수더분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눈을 내리깔고 행동거지를 음전하게 보이려고 애쓰고는 있었으나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큰 키와 큰 눈동자, 큰 입등이 모두 마음에 걸렸다. 어디 하나 작은 데라고는 없는 여자였다.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이므로 나는 될 수 있으면 아들이 내 마음에도 드는 규수를 데려오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은 여자의 여자다움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 같았다. 며느리의 집안 배경을 고려한 듯했다. 아들의 결정에 나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아들의 뜻이라면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가 겪었던 전철을 아들로 하여금 다시 밟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다. 나중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며느리의 집안도 결혼을 썩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들은 그런대로 마음에 들지만 호라비인 나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던 모양이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결국 스스로 분가해 나감으로써 그것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며느리감으로 마뜩치 않다고 아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애비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안해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임대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기던 날 나는 혼자 속으로 울었다. 아들 하나 달랑 남기고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간 아내도 원망스러웠고 사랑하던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끝끝내 반대하여 결국은 평생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한 아버지도 원망스러웠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내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첫 수확은 뜻밖에도 아이가 낚았다. 잔챙이에 불과했지만 낚싯대를 편 지 대시간 만에 마수거리로 한 마리를 낚은 아이는 흥분한 듯했다. 할아버지는 뭐해? 아이는 낚은 고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우쭐댔다. 파닥거리는 물고기의 황금빛 비늘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따라다닌 아이는 붕어를 잡는 데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능숙한 데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왜 낚시를 가는가 물으면 대개 세 가지로 요약하기 마련이다.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자연의 한 점이 되어 유유자적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위 어신이라고 하는 중후한 찌울림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손맛, 즉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물고기와의 팽팽한 대결을 통해 느끼는 당김이 이유가 된다. 사실 낚시는 조행 그 자체가 풍경의 일부분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 속에서 얻은 온갖 시름과 근심 따위를 잠시나마 털어내고 물가에 앉아 망부석이 된다는 것은 낚시를 떠나는 사람들의 절대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어신인데, 어신이 없다면 수면 위에 굳혀 서 있는 찌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물고기의 입질이다. 미끼를 물었을 때 비로소 찌는 위와 아래 혹은 옆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순간 챔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작은 바늘에 입이 꿰인 물고기는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그때 느끼는 손맛은 가히 일품이 아닐 수 없다. 대물일수록 그 저항의 힘은 더욱 억센 법이다. 낚싯대는 곧 부러질 듯 포물선을 그리고 줄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울린다. 그 긴장된 떨림은 저항하는 물고기가 마침내 몸통을 내보이고 포기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것 때문에 낚시꾼들은 조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이 언제나 그렇게 즐겁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난데없이 저수지물을 빼는 바람에 공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로 인해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귀가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꾼들은 그럴 때마다 다시는 낚시를 가지 않겠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그것은 늘 며칠이 못 가서 허물어지고 만다.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찌의 율동에 다시 낚시 가방을 메고 나서게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은 낚시터도 상업화가 되어서 곳곳에 인공적인 양어장이 생겼으며, 대다수의 저수지도 물 가운데 수상 좌대 등을 설치해놓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물론 가장자리에 앉아도 청소비 명목으로 입어료를 징수했다. 더구나 대상 물고기도 이제는 외국어종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로 변했다. 베스와 블루길, 향어 등이 토종 물고기 새끼는 물론 새우 등을 마구 포식하는 통에 저수지마다 이제는 그것들을 구경하기조차 힘들게 된 실정이다. 붕어만 해도 그랬다. 저수지마다 토종보다는 떡붕어와 중국붕어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저수지로 흘러드는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 등으로 인하여 수질의 오염도가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것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이와 찾은 이 저수지가 자연적인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찌를 쳐다보는 아이의 눈빛이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잔챙이 한 마리가 무료해 있던 마음을 바꿔놓은 모양이었다. 정말 환상적이야. 찌를 그냥 쭉 밀어올려. 그래? 그 조그만 놈이? 그러다니깐. 아이는 곧이어 휴대폰을 꺼내 어디엔가 문자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는 대략 짐작이 갔으나 나는 문득 아이로부터 수신자가 누구인지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누구야? 누나. 아이의 대꾸는 거침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이가 누나라고 한다면 그 여자아이가 틀림없었다. 답장이 왔어? 아니, 바쁜가 봐. 아이의 말투는 그러나 어둡지 않았다. 너 그 누나 좋아하니? 응, 사랑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이라는 낱말을 꺼냈다. 그 말이 아이에게는 벌써 익숙해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일기장을 읽었을 때 놀랐다는 며느리처럼 미처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골똘히 되새김질했다. 하긴 그 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고 포옹하고 입을 맞춘다지 않는가. 엄마한테 혼 많이 났지? 아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랑은 사탕이 아니었다. 사탕처럼 달콤한 시간은
매우 짧았고 소태처럼 쓴 시간은 길었다. 그런데 저 아이가 그것을 알까?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누나도 너를 사랑해? 그럼. 예뻐? 그냥 그래. 그런데도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아이의 뒷말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아이는 그 물음에도 자신의 속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할아버진 할머니 얼굴 보고 결혼했어? 그야, 그냥, 거봐, 나도 그래. 그 누나 마음이 얼마나 곱다고. 힘도 무지 세고. 해그름이 되자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이따금 수면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곤 하였다. 두툼한 재킷과 속내의까지 입혔지만 아이가 춥지 않을까 걱정이 된 나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녁을 든든히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섰다. 주말인데도 다른 낚시꾼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저수지는 새롭게 변신하기 시작했다. 붕어들은 저돌적으로 행동했다. 어둠이 힘을 준 듯 은밀히 벌이던 행위를 버리고 용감하게 광란의 향연을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초더미 사이에서 벌컥 몸통을 뒤집더니 그것을 시작점으로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들을 힘차게 알렸다. 한 마리가 튀어오르면 또 다른 한 마리가 잇대어 경쟁이나 하듯이 가쁘게 튀어올랐다. 물소리를 내며 쫓고 쫓기던 물고기들이 이윽고는 내 바로 앞까지 달려와 알을 쓸어놓았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꺾인 갈대줄기와 부들, 말풀 사이에서 때를 지어버리는 물고기들의 몸짓이 온통 저수지를 광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돌변한 그들의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저렇듯 산란을 하다가 때로는 죽는 놈들도 있다는 말이 사실일 것도 같았다. 사위는 온통 어둠뿐이었다. 어둠은 방향 감각을 잃게 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건너편 길도 보이지 않았다. 과연 그곳에 길이 있었는지조차도 가늠이 되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조코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가끔 말참견을 해가며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조코가 얼마나 먹을 것을 밝히는지 알아? 아이의 말에 의하면 조코는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는 낌새를 알기만 하면 어느새 식탁에 먼저 올라앉곤 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루 종일 찾아보기 힘들다가도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 우아한 자태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며느리는 조코가 집을 나간 뒤에도 혹시나 해서 며칠 동안 생선을 계속 구운 모양이었다. 물론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아이는 그 바람에 생선이라면 신물이 날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깍쟁이야, 조코는.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물론 아이도 그놈을 안고는 내려놓지 않았다. 하지만 고양이는 역시 고양이일 뿐이었다. 사람의 사랑보다는 동족의 사랑을 더 그리워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할아버지, 그런 놈인데 밖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는 그것이 또 걱정스럽다는 투였다. 나는 소리 없이 웃고 말았다. 벌써 몇 번째 똑같은 질문인가. 나는 사람들이 왜 아이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나도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 여자가 나에게는 이런 반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로 이사를 가고 난 뒤
내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죽음이었다. 밀려드는 허탈감이나 아픔, 그리움 따위는 뒷전이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내가 곁에 없으면 그 여자가 꼭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물처럼 엄습했다. 책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시도 때도 없이 미군 부대 앞을 서성거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혹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양색씨들에게 묻다가 때로는 놀림감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여자가 죽지 않기만을 바랐다. 비록 아버지로 인해서 당장은 소식이 끊어진 채 헤어져 지낼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어느 하늘 아래에서든지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중에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책에서 읽은 것처럼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여자가 나를 알기 전부터 미군을 상대해온 양색씨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찌는 말뚝이었다. 찌 끝에 씌워놓은 초록빛 캐밀라이트가 깜빡거리며 졸고 있었다. 몇 번 허챔질을 해대던 아이도 그만 시들해졌는지 하품을 길게 터뜨렸다. 그런 속에서도 붕어들의 산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코앞에서 꼬리 지느러미로 물을 차며 힘차게 몸부림을 치는 통에 화들짝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아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아이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그 누나 공부는 잘해? 헐, 할아버지도 엄마처럼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는 또 하품을 터뜨렸다. 좀 노는 아이라며? 짱이야! 다시 커진 아이의 목소리가 어두운 수면 위로 멀리 퍼져나갔다. 아이는 그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커졌다. 점직해하거나 지적은 기색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이의 목소리에 놀랐을까. 갈대 부근에서 갑자기 물고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할 거니? 아이가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가 들렸다. 그 누나한테는 또 다른 형도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귀를 의심했다. 그렇다면 아이는 지금 삼각관계에 빠져있단 말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아이보다 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그걸 알면서도 너는 사랑한단 말이야? 그럼 안 돼? 나도 또 다른 여친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헤어지는 거지 뭐. 서로 쿨하게. 아이는 걱정이 없다는 투였다. 나와는 달리 말투에는 웃음기까지 묻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뚫어져라 돌아다 보았다. 언제 이렇게 부쩍 컸을까? 아이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이가 아니었다. 어느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한 아이로 성큼 자라 있었다. 아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아이를 통해 지금까지 모르던 또 다른 세계를 본 것 같았다. 그 여자를 알게 된 뒤부터 나의 저녁 일과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내 방의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탓에 귀를 바짝 세우면 웃음소리는 물론 숨소리까지도 훔쳐들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만나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초저녁에는 집안 식구들의 눈치도 살펴야 했으며 또 미군이 찾아와 자고 가는 날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상대하는 미군은 백인들이었는데 대개 금요일 오후에 찾아와서 일요일 저녁까지 머무르다가 귀대하였다. 여자와 나는 미군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커튼으로 신호했다. 커튼이 쳐져 있는 날이면
미군이 있다는 표시였다. 그렇지만 매주일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뜻하지 않게 변수가 생기기도 했다. 훈련이 있거나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미군은 외박을 나오지 못했다. 그럴 때면 나는 신바람이 났다. 빨리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자는 아니었다. 웬일인지 풀이 죽어있기 일쑤였다. 초콜릿이나 캔디, 과자 등을 먹으라고 건네주면서도 환하게 웃지 않았다. 사실 여자의 매력은 수시로 터지곤 하는 나팔꽃 같은 하얀 웃음이었다. 희고 가지런한 치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얼굴 가득 환하게 터뜨리는 웃음. 나는 그 웃음을 볼 적마다 눈이 부셔 도무지 오금을 펼 수 없었다. 그래서 아주 이따금씩은 그 웃음을 보기 위해 일부러 개그맨처럼 우스꽝스런 몸짓을 하기도 했다. 이때였다. 졸고 있던 캐밀라이트가 슬그머니 머리를 쳐드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곧 이어질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찌는 내 예감대로 서서히 솟구치기 시작했다. 한 점의 초록 불빛이 수면 밖으로 2점, 석점 솟아올랐다. 아이가 말한 대로 환상적이었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분명히 타이밍을 맞추어 낚아챘으나 낚싯바늘엔 아무것도 걸려 나오지 않았다. 뭐지? 허탈했다. 나는 재빨리 미끼를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던졌다. 뭔지는 몰라도 큰 놈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잠시 후였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아이가 잼쳐 물었다. 그게 뭐 이상해? 나는 대꾸를 미루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망설였다. 아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린 그런 걸 심각하게 따지지 않아. 좋으면 그냥 사랑하고 싫으면 그냥 쿨하게 헤어져.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누나가 그랬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순 공갈이라고. 사실이야. 울고 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의 말투는 어디 한 군데 막히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이상해. 며칠째 그걸 꼬치꼬치 따져 물어.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 할아버지가 좀 야단을 쳐줘. 다시는 날 귀찮게 하지 못하게. 나는 비로소 아이가 나와 닮은 꼴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아니었다. 아이는 나와 또 다른 자신만의 고유함을 갖춘 독립체가 분명했다. 아직 정제되거나 완숙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누가 함부로 간섭하거나 범접하지 못할 신성한 것으로 자신의 색깔까지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다만 세월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거리를 서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정말 웃긴다니까 엄마는. 얼마나 지났을까. 잠자코 있던 찌가 다시 기지개를 켰다. 나는 찌가 2마디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대를 당겼다. 순간 갑자기 낚싯대가 바위에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바위에 걸린 게 아니었다. 곧이어 낚싯대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쾌재를 불렀다. 가슴이 뛰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수면을 휘저으며 기세 좋게 대결을 벌이던 붕어는 마침내 배를 허옇게 드러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아무리 눈대중으로 어림짐작을 하여도 월척은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만한 크기였다. 아이가 달려왔다. 아이의 기뻐 외치는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산란기에도 가끔 이와 같은 횡재를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직접 겪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금 전 미끼를 물었다가 뱉은 놈이 이놈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입질을 받았다는 것으로 짐작해 볼 때 이놈이 그놈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었다. 본래 붕어의 기억력은 0.4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붕어가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 곁을 떠나 혼자서 성장한다는 점이었다. 그 기억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더듬어가며 사랑하고 생존해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자와의 달콤한 밀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로 인해서 6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아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슬그머니 올라왔던 아버지는 건너편 집 2층에서 누닥거리는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그 방이 다름 아닌 양색 씨의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사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이 깊은 분이었다. 당장 요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치밀하고 견고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인만 같은 그 계획 안에 여자와 나는 포획당하고만 셈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양색 씨를 만나 조용히 타일렀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정말 금전이 오고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아버지는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다행히도 양색 씨는 아버지의 말대로 구분구분 잘 따라주었다. 하긴 미국에 가고 싶어 안달하던 여자가 까까머리 고등학생을 평생의 반려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을 리는 만무한 일이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착수한 것이 당사자인 아들이었다. 곡절도 모른 채 어느 날 저수지로 끌려간 나는 밤낚시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간곡하면서도 진솔한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했다. 그것은 힘으로 억압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절절함이 배어있는 간청이었으며 부탁이었다. 우리래 비록 전쟁 까타나 피난 내려와 계지고 익해 살지만 뼈대 있는 집안인 줄은 너도 알디. 더군다나 니네 3대 독자 아니가. 기리니끼니 제니를 사귀어도 서로다가 격에 맞는 아이를 사귀어야 하디 않간. 아버지의 주장은 틀린 데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몇 번 심하게 반발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괴념치 않았다. 그럴수록 더욱 끈질기게 다가와 부둥켜 안았다. 옛날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고 해서야. 그날도 조황은 좋지 않았다. 동이 틀 때까지 붕어 2마리가 고작이었다. 신랑이는 낚싯대를 사이에 두고 밤새껏 이어졌다. 그러나 동이 틀 무렵 나는 결국 고집을 꺾고 말았다. 길에도 정 못 이깠으면 니래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그때 내래 아무 말 안 갔어. 나는 그 말을 믿고 붙들었다. 그까짓 1, 2년쯤이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며느리로부터 다시 전화가 온 시각은 자정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대뜸 아이를 바꿔달라고 했다. 몇 번씩 문자를 넣어도 아이가 답신을 주지 않는다고 당조짐을 놓았다. 휴대폰을 건네받은 아이는 실뚝머룩한 얼굴이었다.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아이가 뱉은 말이라고는 고작해야 알았어요, 전화 끊어요 가 전부였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고 캐묻지 않았다.
듣지 않아도 며느리가 한 말이 상상되었던 까닭이다. 입질은 더 이상 없었다. 또 다른 놈이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고추선 초록불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붕어들의 산란은 끝날 줄을 몰랐다. 마치 그 밤이 마지막 밤이라도 된다는 양 피어나는 물 한 개 사이로 알을 실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아이는 기분이 몹시 상한 듯했다. 어떻게 만났냐는 둥, 나도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는 둥, 여자아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나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하품을 몇 번 베어 물던 아이는 결국 말없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수지에는 4월의 냉기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다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가 보였으며 나무와 나무 사이로 붉은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다. 드넓은 수면도 다시 보였으며 가무덥던 길도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건너편 길은 어제와 다름없이 진달래꽃으로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몇 번 마른 기침을 뱉어낸 나는 아이를 깨웠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아이는 기분이 다시 살아난 듯했다.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아침 햇살을 받고선 아이는 어제보다 한 뼘은 더 자란 듯했다. 이윽고 나는 펼쳐놓았던 짐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들고 나섰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폐부로 물비린내가 파고들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었다. 며느리가 요구한 것은 얻지 못했지만 나는 괭염치 않았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수확한 기분이었다. 가는 길은 온 길을 되짚어가는 것이므로 익숙할 법한데도 그러나 왠지 나는 그 길이 자꾸만 새롭게 느껴졌다. 멀리에서는 명주실을 한 가닥 늘어놓은 것 같이 위태롭게 보였으나 가까이에서 본 길은 2차선으로 폭도 제법 넓었으며 시멘트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염려가 전혀 없었다. 나는 되도록 천천히 차를 몰았다.